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 생각보다 심사 시간도 짧았고 빨리 나왔죠. 그리고 결과도 굉장히 일찍 나온 것 같아요. 네. 어제 밤 10시 되기 전에 나왔거든요. 일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충격받았어요. 충격. 예, 왜냐하면 당연히 발부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 신병 확보가 안 되면 아니 내란과 관련해서 어떻게 수사를 하라는 건지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러면 이런 신호를 가닿는 거예요. 개헌 문건을 실제로 보고도 나중에 영장실질 단계에서 판사님 사실은 못 봤다고 얘기한 거 거짓말 맞습니다. 잘못했고요. 예. 저 지금 뉘우치고 있습니다. 법꾸라지예요. 그때 국민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심지어 헌재 나가서 국회 나가서 위증을 몇 차례나 했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거짓을 지어냈어요. 뒷주머니에 꽂혀 있는 걸 아침 출근길에 봤다고. 그러면서 말을 딱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구속되기 싫거든요. 예. 판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도 아마 그렇게 보여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11명 정적수 딱 되니까 기다렸다가 2분 만에 그냥 종결시켜요. 그럴 수 있는 권한은 윤석열이 아닙니다. 그거는 한덕수예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니다 만류하려고 했다. 근데 판사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인 다툼의 여지. 그러면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 윤석열이 너무너무 강경하게 하길래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내 진위는 사실 정말 말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제동을 걸었던 건 윤석열입니다. 이러면 그런가? 이 단건만 보잖아요, 판사는. 그래서 여전히 기름장어 같은 행태를 보인다. 아니 그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 영장에 이제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다툼의 여지보다 더 강한 게 뭐 증거인멸의 우려나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은 뭐 그동안 거짓말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조금 저는 사실은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저는 한덕수 씨가 엄청 미주알 고주알 특검에서 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다 말을 하게 되면 사실 구속을 시키나 안 시키나 그리고 구속 안 당하려고 그런 걸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없고 대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또 내지는 그러니까 도주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영장 안 냈는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을 딱 해버리는 순간 나 갑자기 너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는 거짓말한 거 이제 위증 이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자기가 계엄을 막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예. 근데 실제 국무회의에서 어제 채널A도 그렇고 지난번에 김영현 씨도 그렇고 그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반대한 사람은 2명이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계엄 반대한 사람 중에는 한덕수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덕수 말이 맞다면 계엄을 막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 그 말이 맞다면 당연히 그 국무회의 때도 당연히 나는 반대입니다라는 의사를 먼저 표현을 그랬겠죠. 하고 사람들에게 이거 옳지 않은 저희 계엄이다라는 걸 알려줬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 말하고 행동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사람은 반대를 안 했고 오히려 자기가 지지를 하기 위해서 특검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그 윤석열에게 명분을 주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해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가지고 판사님이 영장을 안 내주는 사유를 쓰면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이 나는 좀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물론 그분이 주장한 내용은 이거 같아요. 판사가 얘기한 거는 법적 다툼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이 사람이 정말 내란죄의 방조범인지 아닌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데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얘기겠죠. 예. 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는 계엄을 막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하면서 실제는 계엄을 막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찬송하는 것처럼 행동했으면 그건 방조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적 당위성을 만들기 위한 국무회의였다. 저는 그래서 판사님이 너무 이 한덕수 씨가 주장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서 너무 좋게 해석을 해주면서 이 사람을 풀어주려고 하는구나. 애써 선의의 해석을 했다. 그리고 막 그 당사자는 하지도 않은 행위를 자기가 막 갖다 붙여주면서 너의 행위는 방조 아니야. 너 그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이렇게 지금 일부러 오히려 이 사람에게 이 행동한 것을 잘했다라는 식으로 뭔가 메시지를 주는 그런 격이 됐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좀 이해가 안 갔다. 그래서 이 재판부는 방조라고 하는 방조범에서의 방조라는 걸 상당히 좁게 해석하는구나. 그리고 일부러 이 사람을 풀어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사실 뭐 구속 상태로 재판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으로 가느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제 밤에 나왔던 이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뭐 김용민 의원이나 이성윤 의원 등 꾸준히 이 주장을 해왔던 분들인데 지금 이 사법부 판사들의 판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은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가 없다.
당 지도부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결단하라. 지도부에게도 이제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 이 법원에 대한 불신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초창기부터 주장했잖아요. 네.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법 자체를. 네,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재판부에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는데요. 박지영 특검보가 이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 존중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예. 두 분이 이제 법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하셨는데요. 저는 역사적 맥락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영화 암살이 생각났습니다. 이정재가 예. 밀정 노릇을 했던 이정재가 해방된 이후에 재판부에 앉습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불분명하다. 증거가 불분명하다. 예. 그리고 논쟁의 여지가 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제강점기의 압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친일 부역자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예. 그리고 돌아서 나오다가 전지현에게 총 맞아 죽죠. 예. 한국 사회에서 이런 역사 청산이 없었기 때문에 기득권의 법을 가지고 노는 행태는 지금까지도 저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암살에 나왔던 그 재판부가 바로 반민특위 재판부였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은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독재는요. 판사들의 손바닥 맞장구질이 없었으면 해결될 수가 없었어요. 군사 독재 정권 때 검사가 시녀가 돼서 기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앞잡이가 돼서 선고를 때립니다. 예. 그래서 민청학년이라든가 인학정 사건 억울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던 겁니다. 한 번에도 청산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만큼은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재판부가 꼭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기존에 있던 법원이 아니라 새로운 법원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들을 하십니다. 그 내란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되나요?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 그 법에 따라서 재판부 설치하면 가능은 한 겁니까? 이 기간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새로운 법정이 생기면 뭐 소급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따라 붙죠. 기본적으로 법원에 이제 판사 수는 법정되어 있어요. 일단 법에 정해져 있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재판부를 별도의 특별 재판부로 옮길 것인가의 문제부터 아니면 증언을 할 것이냐. 일부에서는 그러면 이제 법조인 출신이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헌법상 이런 판결은 법관으로부터 받을 권리가 헌법에 명문화돼 있어서 이제 변호사한테는 할 수가 없는 거고 법조인 자격이 있는 사람은 법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아마 이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소급해서 지금 윤석열 씨 기소돼 있잖아요. 네. 이제 김건희 기소한다 그러고 하고 그러면 김용현 기소돼 있고 그러면 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그럼 내란 전담 재판부로 옮길 것이냐 이게 소급입법 아니냐. 소급입법은 이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게 대단히 제약적이라는 이제 인식이 있으니까 그걸 또 논리적으로 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무상으로는 법을 오늘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법은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사건 어디 단계까지 옮길 것이냐. 이제 실무적인 부분 때문에 이게 내란이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법이 정비되지 않았었는데 전 지금이라도 입법론은 좀 논의의 촉발을 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AI로 하면 안 될까요? 좀 판사 안 믿어요. AI로? AI로 기존에 있던 판례들이라든가 사례들 다 갖고 와서 하는 게 차라리 정확하지 않을까요? 검사는 수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물론 뭐 수사권이 없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소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심리적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게임이 존재합니다만은 판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판사의 영역이 AI에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JYP께서 지금 굉장히 그 내란 특별법과 특별재판부는 꼭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지금 얘기를 뭐 지난 몇 주간 계속 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구속을 피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제 구속심사가 있었는데 이 정재욱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네. 일단 혐의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봤고 그리고 지금 한덕수가 하는 것 그리고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해와 온 것을 보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도주할 거라고 예상하기도 어렵다라는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나는 헬마가 그저께 얘기할 때
이게 2차까지 갔다가 3차로 갔거든요. 보통 2차 하고 나서 구속영장 칠 거다고 했는데 소환을. 근데 2차에서 안 한 게 2차에서 불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거 다 받은 거 맞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증거인멸의 명분이 약해져가지고 한 번 더 부른 다음에 좀 다지려고 하는구나 했는데 그래서 영장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 혹시나 있을 거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도주 우려 없다 이거로 나올 줄 알았는데 충격인 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게 죄예요?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계속 걱정했던 부분이 그건데 뭐 변호사들도 어제 나왔었던 그 기각 설명을 보고 이제 했던 얘기가 막상 이제 특검에 가가지고는 다 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가만히 된 것 같다라고 말씀들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뭘 불었느냐를 따져보면 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건 관련된 부분들 네. 내가 받았다 인정한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국회나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었던 건이에요. 네. 그럼 과연 이제 위증 그 건으로 구속을 시킬 수 있느냐?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구속시킬 건수로 그걸 걸었던 거는 아닐 거고 네. 국회에서의 위증 내지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으로 구속하는 건 뭐 여러 혐의 중에 하나로 그냥 붙인 거지. 네. 그게 주요 혐의라고는 특검도 생각을 안 했을 거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기각이 된 거죠. 네. 그런 부분은 자백을 했지만 그리고 이제 모든 증거들이 다 취합이 됐다고 이제 법원을 판단한 거고. 예. 그럼 결국 핵심적인 거는 내란에 있어서 국무총리로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예. 이 문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엊그저께 설명을 드릴 때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는 주요 임무 종사자. 내란의 핵심적인 임무를 실제로 수행한 인물. 단전단수. 그러면 쿠데타 가담 세력이잖아요. 네. 그거는 구속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한덕수 같은 경우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못 걸었습니다. 네. 영장이 못 들어갔어요. 방조로. 혐의를 못 잡으니까 결국 이제 내란 방조로 간 건데. 네. 근데 방조한 이유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는데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던 게 재헌헌법으로 갔습니다. 재헌헌법? 재헌헌법에서 유진호 전 법제처장, 초대 법제처장이거든요. 초대 법제처장이 국무총리의 인사 과정을 거치면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한 거는 네.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견제하라는 역할도 이제 부여를 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썼다는 거예요. 구속영장에다가. 네. 그 얘기는 뭡니까? 현행법이나 현행헌법으로는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오. 제가 그때 그래서 그 걱정을 했던 거거든요. 아니, 오죽했으면 재헌헌법까지 가요? 87년 헌법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가 있으면 요것 때문에 해야 되는데 예전 우리 헌법에도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 인증을 해야만이 국무총리가 인정되는 건데 왜 그때 안 막았느냐. 옛날 그 만들어질 때 헌법 취지에 맞게 네가 행동했어야지. 이거 보니까 그렇죠. 확실한 게 뭐가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제 법리 구성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 거죠. 올라가서 48년에 재헌헌법에 실제로 재헌헌법에 있지도 않습니다. 네. 재헌헌법을 기초한 법제처장이 적어놓은 얘기에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니까 네. 그게 과연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명목일까라는 의문은 있었죠. 그 방조죄는 그런 거잖아요. 얘가 뭘 하려고 하는데 보고 있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범죄가 되려면 방조죄 이런 것처럼 이게 명백하게 뭐가 터질 건데 막으면 막을 수 있는데 네. 안 막았다. 네. 이런 경우 사실상 거의 협조자일 경우 이런 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통령이 이 국무위원들을 모아놓고 개헌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총리가 그걸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헌법상으로는 지금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네. 그래서 뭐 특검에게 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한덕수의 지금 어쨌든 이제 한덕수의 역할을 보고 이제 방조죄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할보다는 행위 자체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아예 내란 임무에 종사를 했다라는 쪽으로 좀 더 수사를 보강해서 나아갔으면 좀 어땠을까? 네. 한예종을 셧다운시킨 것도 그렇고 이제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도 조금 더 파봐서 어쨌든 이 국무회의를 거친 이후에 이제 윤석열이 계엄의 명분을 획득한 거니까 네. 한덕수가 적극적으로 이제 그 국무회의 개최하는데 이제 역할을 했다면 그 역시 좀 내란 임무 종사로 볼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그리고 또 재판부에 대해서도 좀 어쨌든 이게 그냥 방조라는 것을 뭐 어쨌든 한덕수도 한 명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뭐 위에서 시키는 거를 그냥 방조로 이렇게 그 위법성으로 이제 치환할 수 있을까 좀 그런 부분에서 그 기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게 내란이라는 사건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지 그게 문제지. 이 큰 중범죄에 이제 과거 이제 통합진보당 사례를 보면은 뭐 그들이 이제 내란을 회책했다는 그 논의 속에서 나왔던 녹취록 내용을 들어보면은 정말
뭐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내란을 획책해라고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막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얘기를 나누었던 사람들을 내란 혐의, 그러니까 내란 모의로 들어갔던 건데 그만큼 이 사태를 중대하게 본다는 건데 이 내란을 그냥 뭐 국무회의로 뭐 그 내란을 그냥 방조했다 뭐 이 부분에도 좀 이렇게 좀 일반 형사 사건처럼 좀 여유를 너무 두는 것 아닌가 재판부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정확하게 죄가 되는지도 다퉈야 된다. 이따위로 얘기를 해 보니까 열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는 결국 이제 한덕수는 구속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증거가 충분히 모이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를 하려다 보니까 약간 영장이 좀 어설펐던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케이.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예종을 이제 폐쇄시키려고 했던 거. 근데 네. 그것도 이제 총리가 직접 문체부 장관이랑 통화를 해가지고 그 뒤에 이루어진 조치이기 때문에 네. 구조적으로는 이상민 케이스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 케이스는 거의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한예종이 옛날에 그 고문 시설이었어요. 안기부. 예. 그랬기 때문에 그걸로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폐쇄를 명령한 게 아닌가 요 얘기가 나오고 그걸 수행한 게 한덕수고 문체부 장관이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솔직히 말하면 그 고문 시설 그건 약간 오바다. 뭐 그건 이제 실제로 그 시설이 남아있지도 않거니와 뭐 그건 약간 역사적 맥락이랑 붙인 것 같은데. 오케이. 그거보다는 법리적으로 그 건조하게 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어떤 임무를 수행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럼 이 계엄을 합법적인 계엄으로 판단해서 네. 실제로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면 중요임무 종사가 되는 거죠. 네. 이상민 경우가 그런 겁니다. 네. 대통령이 단전단수를 하라고 하니까 소방청장한테 전화해서 단전단수 협조해라 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네. 그럼 중요임무 종사죠. 그렇게 법무부 되는 장관도 거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예하에 있는 출입국 관리팀을 자기가 직접 국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들어오라 그래 네. 라고 했으면 중요임무 종사죠. 그리고 교정시설에도 연락했고요.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총리가 문체부 장관한테 전화해가지고 국가 시설로 돼 있는 한예종 문 닫아 라고 한 게 명확하게 확인되면 중요임무 종사죠. 오케이. 이러면 이제 구속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그걸 아마 제대로 하려면 다른 이제 국장급들이 불었던 것처럼 네. 결국 이제 유인촌이라든지 누가 이제 불어야 될 텐데 사실관계를 누가 얘기를 해야 되는 확인해줘야 거예요. 되는 거죠. 이실직고를. 그 부분에 대한 증거 확보가 좀 필요하다.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정상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수적으로 법리 판단해도 되느냐. 다른 사안도 아니고 내란과 관련된 문제. 그것도 국무총리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아니 뭐 남의 일이에요? 남의 나라 일이야? 이거를 이렇게 그냥 난 모르겠고 이제 대통령이 한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얼마나 이 기회주의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냐. 특검이 건 게 그거잖아요. 국무총리가 그러고 있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범죄의 중대성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뭐 다쳐볼 여지가 있다? 거짓말한 게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뭐 이런 것 가지고 증거인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어? 이게 답답한 거죠. 아니, 그럼 그래서 공직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비슷한 일이 꼭 내란이 아니더라도 일어났을 때 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모르겠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네. 그러면 다 지나가요? 그러면 그걸 고위공직을 맡길 수 있는 건가? 그런 사람들한테. 예. 아무튼 헬마 얘기는 이제 보안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다시 할 거예요. 예, 다시 하고 저는 결국 한덕수 구속될 거라고 네. 봅니다. 이게 판결 나기 전에 구속 안 돼도 판결 1심부터 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영원히 나올 일은 없을 거예요. 반드시 구속이 될 건데 지금 이 순간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우리가 열을 받으니까 그러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 가지고 한덕수가 이제 기각이 되면서 나와요. 나오는데 표정 잘 보세요. 이게 혼이 나간 표정인지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나가야지 연출한 표정인지 한번 여러분들 평가해 보세요. 뭐야 저 표정.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 뭐야? 변법부 정당화 점점 목과 얼굴이 하나 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현금은 받았는데 왜 안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대원 문건 보는 모습까지 확인됐는데 내란에 공개하신 건 아닙니까? 계엄 당일에 군인이야? 전방 15도를 계속 응시하는데? 구속은 일단 명했는데 향후 수사에 적극 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러고 이렇게 엄청 긴장하게. 긴장한 걸까 아니면은 나는
괜찮아 뭐 이런 표정으로 나가야지 뭐 이런 걸까 뭔지 모르겠어. 진짜 혼이 나간 거라고 봐요. 넋이 나간 거다. 일단 구치소 들어가면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고 난생 처음 받아보는 절차에 어쨌든 본인이 평생 그렇게 누려왔는데 빵에 가기 직전까지 갔다 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가면서도 얼떨떨해가지고 자기도 처음 경험해보겠구나. 검사하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넋이 나간 표정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면 될 걸. 하도 능구렁이 같은 사람이라서 저 표정 뭔가 싶었던 건데 처음 보는 표정이라 넋이 나간 거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는 게 한덕수가 저런 식으로 느물느물하게 대강 해가지고 구속 안 되고 막 죄를 따져보자 이따위 판사들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딸려있는 밑에 애들 그렇죠. 그것도 걱정을 하던데 저는 사실은 헬마도 얘기하고 두 분 다 얘기했지만 박성재는 지가 좀 이상민 같이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구속된다고 봅니다. 네. 박성재는 한덕수하고 관계없이 난 구속될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다른 애들 최상목 이런 애들은 신났겠지. 그렇죠. 좀 박성재만큼은 한덕수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걔는 바로 구속될 거다 이 생각하는데 둘 다 동조하니까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맥락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상민은 들어갔잖아요. 박성재는 구조가 똑같은데 이미 증거가 확보됐잖아요. 그러면 박성재는 구속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제 국정원장 조태용 국정원장인데 여기도 지금까지 보도 나온 걸로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문건을 받았는데 그 문건 시행을 자기 밑에 부하한테 명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좀 애매한. 그러니까 뭔가 안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윤석열이 홍상호 차장한테 전화했을 거란 말이죠. 네. 국정원 시켰는데 안 돌아가. 그러니까 실무자한테 직접 전화하는 식으로 간 거 아니냐. 네. 그럼 이게 한덕수랑 약간 비슷한. 그래서 차장이 와가지고 이거 뭐 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는데 계속 피하잖아요. 아니 내일 얘기합시다. 그러고 그렇지. 마치 못 들은 것처럼 계속 하고. 예? 그러니까 약간 한덕수랑 비슷한 행태를 보인 거 아닌가. 나는 그냥 못 들은 거고 모르겠다. 이제 시간만 끌자. 이렇게 하는 행태가. 그래서 박성재는 구속, 조태용은 애매. 약간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다른 이 국무위원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최상목도 문건을 받았는데 그럼 실제로 수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따져나가는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최상목은 문건을 받고 그거를 이제 차관한테 바로 이렇게 이것도 바로 좋다고 이런데 어쨌든 차관 입장에서는 장관이 문건을 대통령한테 받아서 자기한테 줬으니까 그렇죠. 그것을 이제 차관 쪽으로부터 이제 파고 들어가면 그래서 밑에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구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상민도 우연히 나온 거예요. 그 소방청장이 저기 국회에서 윤건영 의원이 물어보다가 이거 했죠. 전화 왔었죠 했더니 그랬다가 쭉쭉쭉 나온 거거든. 그래서 이실직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감추고 있을 게 아니고 싸가지 없이. 맞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박성재 같은 경우도 국장급 모아서 했던 그 고위 간부 회의 거기서 걸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최상목 같은 경우는 그 문건 받은 다음에 바로 가가지고 이른바 F4 회의를 소집을 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이랑 한국은행 총재랑 금감원장을 불러서 했는데 이복현이나 이주연이 뭘 불면 혹시 뭐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거를 이끌어내야 되는 게 특검의 역할이고 그래서 참 고생들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아무튼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한덕수 어저께 넋이 나갔다고 하시니까 어저께 잠은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 못 주무셨죠? 그래야 돼요. 국민들은 얼마나 당신 때문에 잠 못 자고 넋이 나가 있었는데요. 그거 다 갚으려면 당신 10번을 더 살고 죽어도 안 돼요. 그리고 거부권 계속 쓰셨지. 당신이 국민들하고 똑같은 공간에 돌아다니는 거 국민들이 거부권 쓰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반드시 사회생활은 여기서 멈춰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밤사이에 당연히 구속됐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에서는 주요 혐의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오늘 아침 여러 라디오 방송이나 많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고 계시겠지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특검이 청구했지만 법원에서는 사실상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한덕수 전 총리를 구속해서 수사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특검팀은 어제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간 반 동안 영장실질심사에서 무려 160쪽 분량에 달하는 PPT 자료를 통해서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 서명은 물론이고 범행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전 총리 쪽의 입장에서는 계엄 반대 목적으로 본인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던 것이고 계엄 선포를 조력할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죄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 정효식의 시시각각 칼럼 제목은 한덕수의 죄와 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덕수의 내란 방조죄는 기본적으로 부작위죄다.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초래될 결과를 알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묻는 건데, 물론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상 대통령의 제1보좌 기관이자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중 사실상 최고위, 그러니까 내각의 2인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도록 사전에 견제하고 그리고 통제할 책무가 있었는데 그 책임을 방기했다. 그런 차원에서 한덕수의 죄가 굉장히 위중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 국민 법감정에 따르더라도 그런 소지는 매우 다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리직이 상당히 무겁고 내각을 통할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설령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꼭 해야겠다라고 주장했어도 그걸 뜯어말리는 것이 한덕수 총리에게 부여된 책임인 것이지, 부안해동에서 같이 계엄을 수행하는 것, 부하 수행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계엄법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제지할 구체적인 권한과 수단을 총리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은 그런 허점을 파고들어서 결국엔 법꾸라지처럼 구속영장을 피해간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죄책이 굉장히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잘 아는 김앤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도.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여전히 법꾸라지 행각은 계속되고 있다. 법기술자들의 농가는 어마어마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